네,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움직이시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한계가 크신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날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특위에서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에 대해서 사모펀드 관련 현안사항 보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참석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 금융위원장님 불참 의사 밝혀주셨고요. 금융위 부위원장님도 불참 의사 밝혀주셨습니다. 불참 사유를 설명할 때 그 전주에 미래통합당의 사모펀드 특위가 옵티머스 현장 방문으로 인해 여당 측으로부터 항의와 압박 등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오후에 금융감독원장님도 불참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여당 측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7월 20일 날 월요일 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님이 참석하면 부위원장 출석하겠다고 밝혀주셨고요.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출석하시면 금융감독원 수석부회장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핑퐁이 지속됐습니다. 7월 20일 오후 늦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전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두 분한테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의혹만큼이나 이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 사모펀드가 확인된 것만 8개인데요. 라임 자산 운영이 투자한 상장사 현재 몇 개까지 밝혀내셨습니까? 제가 상장사 몇 개인지는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자분께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지금 라임 자산 운영이 투자한 상장사 몇 개까지 밝혀내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그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그 상장회사 쪽에서의 그 자부시장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장사 중에 범양 건영이나 대유 에이텍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힘들겠네요. 지금 현재는 빠르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그 문서 어떤 것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각종 요구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자료 추출이 안 된다, 제출된 적이 없다, 개인정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특위의 미팅에 불참하시면서 공문으로 뭘 주셨냐면 오늘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요청드리는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임, 알펜루트, 옵티머스, 젠2, 디스커버리에 대한 전파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투자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현재까지 밝혀진 투자한 회사, 상장사, 비상장사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기관의 비협조 속에 지금 각 사모특위 의원실이 밝혀내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만도 지금 30개가 넘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충분히 그 이상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개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한다는 거는 있는지 확인해 주신다는 건가요?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건가요? 일단 뭐 법상 저희들이 제출할 수 없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자료와 줄 수 없는 자료를 네. 좀 구분해서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라임 사태 이후인 지난 4월 27일 날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 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에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영 형태나 투자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바로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위험한 운용 사태나 투자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서면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그 사모펀드 한 50%가 되는 사모펀드를 큰 사모펀드 받아가지고 그 서면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스매치라든지 아니면은 비시장성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 비시장성이 있다든지 하는 거는 했는데 라임 사태 나왔을 때는 이제 복층 구조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라임을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런 식은 없지만 위험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완벽하게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문제를 인지했지만 그렇게 뭐 라임 같이 복층 구조라든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는 눈에 크게 안 했다 아마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도자를 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에서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을 하셨지만 예. 이렇게 특수한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현장 가서 확인하지를 못하고 그쪽에서 준 자료만 갖고 하다 보니까 준 자료는 그렇게 거짓으로 온 거니까 저희들이 좀 이제 속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네, 좀 토픽을 바꿔서 중소기업이랑 벤처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담보대출 조건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95.7%가 부동산 담보나 CEO의 신용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나 서비스나 뭐 핀테크 같은 신기술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담보나 CEO 신용담보로만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형자산의 기업 가치를 인정하는 지식재산 IP 금융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면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7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총 여신 규모 중에 IP 금융 규모가 0.09%입니다. 지금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0.09% 중에 85.7%가 또 담보대출입니다. 근데 담보대출 업체들을 다 조사했더니 회사 신용등급이 A-에서 A+입니다. 그러니까 IP 담보대출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이제 남은 IP 투자가 14.3%니까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IP 금융을 조사를 하면 뜻은 좋았으나 실제로 워킹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만으로 흐르고 있는 이 IP 금융 활성화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금융위에서 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 여신 모형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얘가 기존의 신보증 평가 시스템이랑 뭐가 다르고 실제로 기술력만으로 금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망분리 규제입니다. 사실 금융에서 망분리 규제에 관한 이슈는 너무 작아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언택트 시대와 클라우드 가고 마이데이터 가면서 이제는 빠르게 결론을 내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신기술 갖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좀 빠르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동산담보나 IP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막 이제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만큼 빨리 안 오는 부분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제 여신하는 분들이 또 사고 나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면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뭐 IP 투자가 전체 여신의 0.01%도 안 되는데요. 이게 의미 있게 가려면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2020년대는
과감하게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이런 로드맵을 정확히 주지 않으시면 이거 의미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내부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데 이제 목표를 또 세우면은 또 감독 당국이 또 뭐 그걸로 몰아갔다고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좀 알아가지고요. 특허청하고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도 하고 하는데 목표를 정하면 또 인위적인 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 그 권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도 하겠습니다. 네, 이 금융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차세대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뉴딜을 간다는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 금융부터 사실은 현실화시키셔야 되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노력 말고 구체적인 안을 예. 다음번에 뵀을 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망불리 문제는요. 저것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4차 산업 원테크의 망을 좀 불려자는 그런 주장도 있고 저희는 또 보안 사고에 하도 지난번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너무 쉽게 했다가 또 개인 정보가 이렇게 유출되거나 보안 사고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근데 좀 시야를 넓히시면 미국이나 호주 망분리 의무화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자 마스터를 쓰고 있는 전 세계 PCI DSS 표준을 봐도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요. 특히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그룹, 현대그룹 전 세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망분리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고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놨을 때는 워낙 큰 사고가 나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망분리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시야를 넓히면 사실은 기술적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거든요. 대기업을 보시면.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용기가 좀 없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모펀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하라고 해서 했다가 하는 것 같아서 하여간 이게 참 쉽지 않은 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중소기업은행 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중소기업은행에서도 RP금융 하고 있거든요. 담보대출 하고 계시는데 원래 모든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은행이 더 중소기업 편에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지금 하나나 국민산업은행보다 금리가 3.46%로 평균 금리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용등급을 보시면 그 다른 은행에 비해서 너무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가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중소기업 은행답게 좀 기업 친화적으로 바꿔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IP 담보대출 경우는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기업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용 등급 자체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P 담보대출 경우도 들여다보겠습니다.